뉴스업 시작합니다.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의 중심 인물이자 자필 수첩의 사살과 같은 표현이 담긴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지금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햄버거집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취재진이 노 전 사령관에게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그리고 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느냐, 또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자, 경찰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죠.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면서 확보한 60여 쪽의 분량의 수첩이 있는데요. 이 수첩에는 정치인과 또 언론인, 판사 등에 대한 체포 계획 또는 북한 공격 유도 등의 표현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 안산시의 햄버거집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데요. 또 계엄 당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하거나 산하 북파 공작부대 대원 등을 동원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또는 납치하려 했다는 의혹 등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송치되고 있는 모습을 현재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검찰 송치는 경찰의 수사가 완료된 시점에 검찰의 수사 자료를 모두 넘기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 기록을 쭉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지금 검찰 송치돼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까지 계획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인데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햄버거 가게에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놓고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실거주한 것으로 전해진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찾은 이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여 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NLL은 북한의 황해도 지역과 인접해 연평해전 등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잦았던 곳입니다. 경찰은 이뿐 아니라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만큼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까지 계획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경찰은 다만 실제로 NLL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무인기 평양 투입 지시 의혹 보도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가운데 일반 이적죄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실마리로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판사, 언론인과 종교인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계엄군이 주요 인사들 외에도 광범위한 체포 작전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 선포 직후
일반인은 물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어요?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수첩에 적힌 구상대로 진행된 정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여기에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와 공무원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거는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도 언급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실명이 써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조사한 사실이 거와-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계엄 당시 군에서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한창입니다.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없었습니까?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인사들 외에도 광범위한 체포 작전을 펼치며 사회 전반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 회동은 합동수사본부에 별도의 수사 2단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2단 출범에 따른 인사발령 문건도 국방부에서 확보했는데 첫 임무는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기 안산 점집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두 차례 회동을 주도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931 육군 제2기갑 여단장까지 참석해 계엄 사전 모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 후 합동수사본부 산하의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주축으로 수사 2단을 만들고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세부 실행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2단 출범을 위한 인사발령 문건까지 국방부에서 확보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발령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2단 문건을 전달해 구체적인 인사계획 작성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위시한 수사 2단의 첫 임무를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정보사령부 소속 계엄군은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전산실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정보사 정모 대령 역시 케이블 타이와 두건 등 강제 통제 방안을 활용해 선관위 직원을 제압하려 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한 수사 2단 의혹이 관련 물증으로 확인되면서 선관위 장악 전모의 실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수단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난 18일 2차 출석을 요구하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소집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 곳을 검토해달라고 요청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의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단장이 방첩사로부터 구금시설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안에 있는 벙커에 체포자를 가둘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은 수방사뿐 아니라 가까운 부대에서도 구금시설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장비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오는 25일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수사본부에 2차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소환 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 결국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출석 통지서도 결국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총무 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발송한 건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로 확인된 겁니다. 전자공문 역시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성탄절 오전 10시로 계획한 윤 대통령 소환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조보는 일단 당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날짜를 정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법도 제기되는데 사실상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하는 방식이나 서면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김건희 여사 살해 당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공수처가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남은 건 체포영장 카드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사례가 되는 만큼 공수처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소환에 응한다면 공조수사본부에 함께하는 경찰도 대면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내일 공조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 뒤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됐지만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오는 25일 예정된 공조본의 2차 소환 통보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정리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됐는지 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자기네들이 어떤 수사의 범위라고 생각한 부분에 한해서만 대통령은 답답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와 심판에 필요한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지연 전략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 탄핵 서류 역시 일주일 넘게 반송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서류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강수를 뒀습니다.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서류가 발송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서류를 대리인에게 주거나 집 앞에 놓고 올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 효력은 우편이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셈이 됐습니다. 24일까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7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송달 간주와 27일 기일 진행이 무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이번 요구에는 제대로 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씨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통화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이 담긴 17초 분량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2년 전 6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날짜로 지목된 2022년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 전날이자 재보궐선거 후보자 발표 하루 전입니다. 이후 검찰은 명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포렌식 분석을 통해 2분 30여 초 통화 녹음 원본 파일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원본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당시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선 공천에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불편한 것 같다는 명 씨 말에 윤 대통령은 윤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이 없다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란 것도 몰랐다고 밝힌 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걸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50여 분 뒤 명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란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 씨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전후 책임당원 대상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메신저를 통해 윤 대통령에 4차례 전달한 내용도 검찰 확보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탄핵 심판 서류 수취 거절에 결국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는 27일부터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 받지 않았지만 헌재는 받았다고 치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헌재식에는 정상대로 작동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변론 준비를 기일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 있는 변호인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좀 준비하는 현실적인 어떤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 이제 형사소추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변호인들을 구하는데 그 큰 어려움이 없지만 네. 헌재 같은 경우는 헌재에 있던 어떤 이쪽 상황에 대한 어떤 지식이 높은 분들을 좀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게 좀 대통령실 쪽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언급이 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적인 이유로 좀 고사를 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판 지연이다. 뭔가 이렇게 꼼수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헌재 심판에 임하는, 심리에 임하는 어떤 변호인의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현장에 나갔을 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 발동의 불가피성도 얘기하지만 내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지금 수사도 이루어지는 만큼 그 수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정리하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탄핵 심판 서류 수취 거절도 사실이지만 또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헌재가 대통령의 고의 지연 전략에 이제 제동을 건 거는 굉장히 적절한 일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빛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어떤 고의로 이 사법 절차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굉장히 좀 나쁜 버릇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미 수사를 많이 해왔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석동현 변호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분은 계속해서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 선임은 안 됐는데 계속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모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해서 정식으로 선임된 변호인들이 나서서 입장을 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은 늦어지고 서류는 받지 않으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계속해서 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의 전략은 정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석동현 변호사 측의 논리는 사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이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핑계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석동현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대통령은 지금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대로라면 대통령 신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겠죠? 사실 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헌재 심리를 통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다투는 것도 있지만 네. 무엇보다도 본인의 계엄을 한 이유, 어떤 정치적인 이유,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을 본인은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받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길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 그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본인의 메시지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시점에서 하기 위해서는 헌재라는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전략상 본인 입장에서 맞다고 보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다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계엄의 어떤 불가피성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일종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다음에 헌법적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본인이 전략적으로 필요한다면 헌재 심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야지 결국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낸다고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질문에 대한 단답형 대답,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지역적인 문제에 좀 국한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심리를 통해서 본인의 충분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당위성을 피력할 기회, 정치적 메시지를 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입장은 어쨌든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이런 소환 요구를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사태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신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출석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내란이라고 하는 큰 사태를 일으켜놓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이 45년 만에 비상사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본인을 향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본인을 향한 이 재판을 앞두고 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의로 지연시키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본인이 나서서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아나무인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을 어긴 셈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건 먼저 비서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수치 거절된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석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없죠. 왜냐하면 이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입장만 봐도요. 그러니까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에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의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일 수 있는 25일 소환에 대해서도 나는 불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 절차에 정당하게 응하고 그렇게 본인이 떳떳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진상을 밝히는 일에 본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서류 자체도 받지 않음으로써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소환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을 향한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수사에 사실상 본인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 측은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제 법 적용에 있어서 대통령도 그 누구도 제1야당 대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볼 땐 침대 축구를 구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예.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3차례 정도는 보고요. 그 이후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2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횟수를 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통상의 방어권을 구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정도는 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하는 신청을 하느냐 이 부분은 좀 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5일 날 내일은 제가 볼 때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공수처하고 대통령 측과 뭔가 조율을 통해서 다음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액면 그대로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호인 어떤 선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25일과 가까운 날짜를 해가지고 조율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강제 수사로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한다면 그럼 또 물리적인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에서 예. 뭔가 막는다면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분란의 소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수처 측에서도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차일피일 어떤 협조를 미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네. 헌재의 신속한 절차가 지연된다는 점에도 있지만 이 수사 상황에서 결국에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이 군 주요 관계자들은 다 신병 확보가 됐고 그리고 증거 채집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수사에는 계속 번번이 제동
제동이 걸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 경호처에 어떤 뭐 막는 사태도 있는 것이고 압수수색도 사실은 굉장히 불가해지는 상황도 많이 벌어졌던 것이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지위를 남용하면서 어떤 본인의 권력을 활용해서 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옴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진실들 또는 은폐돼서는 안 되는 증거물들이 은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 볼 때 방금 이제 뭐 이 뉴스에서도 다뤘겠지만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 뭐 수첩이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뭐 내란죄에 이어서 외환죄까지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본인을 향한 수사에는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얘기했던 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살펴봤을 때 조속히 빨리 이런 절차들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일단 그래도 조율의 가능성 정도는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새로운 쟁점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당일에 이 지금 일정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는데 성형외과에 다녀왔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보통은 의사가 직접 와서 어떤 이 진료를 보게 되는데 그날 왜 굳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성형외과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자, 민주당 주장은 어떤 쪽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날의 행적을 일단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계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누구에 의해서 이 계엄이 주도적으로 선포되고 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미리 이 계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날만 왜 굳이 그 장소로 갔느냐, 계엄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평소와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이 뭐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옐로우죠. 제가 볼 때 본질과 상관없는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리를 피해 준 건가요? 그 성형외과 간 거하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인과관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원하는 주장은 그거였을 거야 아마.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지시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뭔가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련성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건 본질과 상관없는 거고요. 또 장경태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보를 확인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결국은 뭔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상을 풍기지만 결정적인 어떤 증거나 그런 걸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열흘 전에 제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열흘 동안 충분히 그 제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진이나 아니면 증거나 뭐 녹취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장경태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장경태 보좌관님이 예전에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 가지고 구명 로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했을 때 그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 때문에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종호와 김건희가 포커스고 나머지는 격가지다.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기승전 김건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김건희 여사하고 묶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뭐 사실상 예전에 해외 순방 때 심장병 환우를 안고 찍은 사진 가지고도 빈곤 포르노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있지도 않은 조명을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는 가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억측 또는 이제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일단은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의 핵심은 이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이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민간인으로서 뭐 영부인이긴 하나 어떤 구체적인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떤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안가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엄 모의를 했다, 회의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도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느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거나 혹은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라고 본다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쌍특검법 관련해서 국무회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긴장감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앞서서 통보한 데드라인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당장 공포하라라고 하는 시점을 오늘로 정했던 건데요. 국무회의에는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야당에 좀 기울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겠죠.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걸 모르지 않겠지만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볼 땐 결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원래 법안에 대해서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재의결을 요구할 때 15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24일로 딱 특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원래는 연말까지인 거죠? 맞습니다. 15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고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2 요구를 하면 150석으로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해달라. 그래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시면 이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숙고해달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딱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면 다 불의인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이건 또 다른 저는 공포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국정의 어떤 한 축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면 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정 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란은 12월 3일 날 국민들의 힘으로 이 내란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라는 영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걸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인용하면서 세상의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그 위험을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상쇄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거 아닌가. 결국은 국민이라는 이름, 민주주의의 이름 하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전략을 부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보장된 기간 내에 신중하게 결정을 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사가 조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빠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차일피일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합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국가가 굉장히 혼란하고 헌정질서가 무너졌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빠르게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오히려 국가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고 시간 끌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 피해자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그날 밤에 국무회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회의로 볼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 이전에 굉장히 날림으로 진행됐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서서 이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셀프 방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조속하게 특검법을 공포해서 이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본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해야 될 건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민심을 택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고 여당 눈치 보면서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게 아니고 지금은 압도적 찬성 의견이 높은 김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는 이미 국회에 꾸려졌는데 이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진행시키는 절차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추천 의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까지도 지적을 하실 만큼 여전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지금 때마침 그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두 발언이 들어왔거든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와 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 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투자세 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 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 운영을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따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전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금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정부가 안정된 국정 운영에 집중한다면서 경제 위기 요인을 짚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예산안 집행 준비도 당부하면서 국회 협조를 특히 강조를 했는데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사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주목됐던 특검법 공포에 대해서는 고민을 이어가겠다. 국회가 합의해달라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정치의 역할을 좀 요청을 한 겁니다. 마침 26일 날 여야정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문제를 훨씬 탄화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이 있고 야당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는 다 민주주의, 국민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든 수사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문제가 없게끔 수긍을 해야 된다. 이런 측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야당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곧바로 탄핵에 의한 절차에 들어갈지 아니면 26일 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좀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데드라인을 좀더 늦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게 여야가 뭐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는 거 너무 좋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나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 뒤에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을 채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법안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종용을 하면서 이 헌법재판관만큼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를 펼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여당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국민의힘과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선 심지어 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왕따 당하고 낙인 찍혔다라고 스스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이 여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여야에게 어떤 책임을 떠넘기면서 국회에서 협상에 오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본인이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윤심의 눈치 보기 위해서, 국민의힘 눈치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라의 조속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자기 모순적 행위는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떨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임명을 하는 것도 임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보는 거죠. 물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까지의 수많은 탄핵을 통해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헌재에서 심리를 못하게끔 이른바 엉성한 불합리한 6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그 이후에 3인 체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했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특검이란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3자 추천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야당이 원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당에서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독소조항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독소조항을 좀 제거하고 15개의 어떤 여러 가지 혐의를 야당은 여기서 김건희 특검을 내는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는 모든 정부와 여당 관련해서 모든 걸 다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당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당과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거죠. 국민의힘에도 계엄에 대해서 18명이 반대를 했고 계엄 해제 절차에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오로지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것 말고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을 동조하고 있고 내란을 기획하고 있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는 이 프레임이 과연 지금의 난맥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크리스마스에 예정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 장소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이 씨에게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게 직접 발단이 됐는데 법적 대응까지 예고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가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던 구미 문화예술회관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공연을 이틀 앞두고 장소를 빌려준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대관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자제 요청에도 이 씨가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돼도 좋다는 정치적 언급을 했고 이후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반발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예고된 만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중 혹여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구미시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 대관 취소 통보에 이승환 씨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대관 취소가 안전을 위한 거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서약서 작성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겨냥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등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본연의 책무대로 사회 안전과 질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남태령 트랙터 시위를 비판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향해 국민의 의사표현에 몽둥이가 답이라니 제정신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는 농민을 막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건 경찰이었고 국민의 자유가 심대하게 위협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했을 때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아무 소리 못하더니 상경하는 국민에겐 몽둥이가 답이라는 거냐면서 내란 세력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궤변과 말장난으로 내란을 선전하는 반역 행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계엄 사태 이후 첫 대면 외교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미뤄졌던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측에는 한미 소통의 중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비판했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여전히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ur strongest possible commitment to the people and to the country. We wish the ROK well in a challenging period.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상황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뿐 아니라 곧 취임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building upon the achievements we have made so far, not only for the remainder of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during the upcoming new U.S. administration. 한미 차관은 계엄령 사태로 연기됐던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Our expectation is that the critical mechanisms in the U.S.-ROK relationship will remain in place, and we believe that a meeting schedule is important. 캠벨 부장관과 회담을 마친 김 차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별도의 만남 없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던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해 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미 소통의 중요성을 차기 정부에 잘 인수인계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측이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이임을 앞둔 필립 골드버거 주한 미국 대사가 국회를 방문해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져 아쉽다면서 헌법적 절차가 잘 이뤄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온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도 만나 양국 협력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통상과 투자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분명하게 한국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다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로 소비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인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11월보다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달의 12.3포인트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에 12.6포인트 하락 이후 최대였습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심리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여행비와 외식비, 내구재 등이 감소하면서 소비 지출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등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개별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도 수출과 경기 둔화 우려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들어 전국 불안이 더해지면서 지수 하락폭이 대폭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국이 안정을 찾는다며 소비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크렘린궁이 내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군사적 밀착을 더욱 과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5월 9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한 날을 기념해 불공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 러시아 크렘린궁은 내년 80주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러시아 국방장관도 북한군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다며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하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더욱 밀착된 북러 군사 관계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구상이었고 푸틴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 서방의 주된 평가였는데 러시아가 먼저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것이라는 게 미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사했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북러 군사적 협력 강화가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국제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려던 단기 체류 외국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마약을 눈 덮인 산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새하얀 눈이 덮인 야산에서 커다란 가방을 맨 여성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서성입니다. 마약 배달책인 타이완 국적 36살 A씨입니다. 등산로에 숨겨둔 필로폰 약 600g을 챙겨 내려오다 기다리던 검찰 수사관 4명에 포위됩니다. A씨에게 지시를 내린 건 국제 마약 조직에 속한 중국인으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A씨 같은 단기 체류 외국인 마약 배달책 2명을 더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33살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은 서울 강남에 있는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약 1kg을 국제 우편물로 받았다가 53살 일본 국적의 남성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하려다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해외 조직으로부터
항공권과 체류 비용을 받고 마약 배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단기 체류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경우 그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과 달리 그 사진 정보나 지문 정보가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 등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최근 암거래가가 상승한 우리나라에 직접 마약을 유통하려는 국제 조직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에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 자매의 선고를 진행합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올까요?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 하얀 눈이 내려 쌓인 크리스마스는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유난히 한파와 눈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올해는 어떨지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는 날을 말하는데 1991년 이후 서울을 기준으로 성탄절에 눈이 내린 날은 모두 11차례이고 그 가운데 적설량이 기록된 건 7차례뿐입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는 2015년과 지난해 단 2차례였습니다. 유난히 눈이 잦은 이번 겨울은 어떨까? 성탄절을 앞두고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 눈이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정작 성탄절 당일은 낮까지 대체로 맑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전국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성탄절 밤 늦게부터 우리나라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한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뒤늦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 날에 전국적인 눈은 예상되지 않습니다만 중서부 지방으로는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성탄절 날 밤에 중서부 지방으로는 약하게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 아침까지 이어지는 추위 대비도 필요합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5도 안팎,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하겠고 경기와 강원 내륙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세미 한파와 해안가 눈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겠다며 연말연시 추위로 인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아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첩에 NLL에서 북공격 유도,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노 전 사령관이 송치됐죠?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 체포돼 사흘 뒤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그동안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거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오늘 내란 실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노 전 사령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수첩 내용을 누구와 상의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직접 상의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려 하셨나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경기 안산 햄버거집에서 전현직 군인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논의하거나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 2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표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계엄 관련 내용이 담긴 60여 쪽 분량을 자필 수첩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은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과 수용 및 처리 방법까지 적혀 있어 경찰은 이를 체포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NLL,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내용인지 등을 향후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비상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 전모를 푸는 단서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가 계엄군의 계획과 지시에 포함되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공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지난 3일 밤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문구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은 포고령에 국회에서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한다는 부분과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처리 방법을 언급한 건 포고령 위반자는 체포하고 처단한다는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첩과 포고령 사이의 연관성은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도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또 서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 역시 실제 논의 정황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의혹 등과 비상계엄 사이 연관성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경찰은 수첩의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실제 계엄군 계획이나 지시에 포함됐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첩 내용은 노 전 사령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등 추가 자료 확보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주 이틀 연속 하락했던 우리 증시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도 산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직접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조금 전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 2,440선으로 올라서면서 2,44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가 상승 마감한 건 3거래일 만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52억 원, 4,350억 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상승 마감한 코스피는 오늘 소폭 상승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지켜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1.64% 오르면서 679.24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 현재 0.75%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3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어제도 장 초반 소폭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반등하면서 1,452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만큼 현재 환율 상방 압력이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도 1,452.4선에서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내일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은 직무 권한이 잠시 정지됐을 뿐 엄연한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는 탄핵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성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통화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 포렌식을 통해 2022년 5월 9일 오전 윤 대통령과 명 씨의 2분 30여 초의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원본에는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김영선 공천이 불편한 것 같다는 명 씨의 말에 윤 대통령이 자신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검찰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어제 청문회를 마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등 3명의 임명 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어제에 이어 오늘 청문회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당내에선 그간 권성동 권한대행이 당분간 겸임해야 한다는 원톱 체제와 비대위원장은 따로 뽑아야 한다는 투톱 체제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오늘 의총을 통해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진행된 선수별 모임에선 투톱 체제로 의견이 모였고 구체적 후보군엔 오선 중진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직접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아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의 자필 수첩과 사전 모의를 통해 계엄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이 발견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된 수첩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이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그리고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이런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또 처리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는 그냥 의혹으로만 제기되고 있었던 그런 극단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계획이 실현될 만한 그런 검토가 있지 않았나 더욱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좀 수첩에는 북풍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좀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에 정황이 지금 포착된 상황인데 외환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죄 혐의 추가 가능성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은 경찰에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한다, 수사를 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네. 사실 현 단계에서 실제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환죄 혐의를 조사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과 통모를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 이것은 사실 통모랑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통모 계획까지 또 있었는지 여부가 또 판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지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도 처벌을 하고 또 그 전에 예비 음모 단계까지도 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비 같은 경우에는 물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계획 이외에 물적인 준비까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조사가 되어야 되고 예. 음모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서 단순한 그런 합의를 했다 혹은 추상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다 정도까지로는 사실 음모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성립 여부를 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해당 수첩이 노 씨의 점집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본인이 직접 작성한 수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해서 이제 내란 혐의 등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적인 그런 주요한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재판에서만 쓰여질 것이냐
혹은 이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물론 증거로는 사용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서 얼마나 증명력을 갖는지는 또다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 진술이나 혹은 정황 등을 봤을 때 이런 수첩 내용이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다. 혹은 이런 수첩 내용을 작성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라는 점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의 재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자필 수첩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게 VIP 지시 사항이 적은 부분이 좀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경우 이런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예. 사실 그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때 작성이 됐던 그 수첩 그 부분과 조금 다른 점은 네. 당시에 그 수첩에는 지시사항을 그대로 적었다는 것이고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지시사항을 적었는지 혹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적었는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는 우선 자기가 구상을 했던 것을 적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성 경위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증거 능력으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 증거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에 또 개입돼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 장관의 그런 진술 내용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김용현과의 그런 통화 내용도 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화가 녹취된 내용들, 그 내용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밖에도 사실 정황들, 지금 뭐 북풍 같은 것들을 계획했다라는 그런 수첩 내용과 사실 과거에 이제 이전부터 북한에 뭐 무인기를 보냈다든가 혹은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 이런 정황들이 사실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수첩 내용과 또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정황들도 사실 함께 검토가 되면 연결고리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 수사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외환죄에 대해서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적인 구체적인 준비가 없으면 어쩌면 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 이단 말 그대로 어떤 비선 조직처럼 정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따로 어떤 사조직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도 어떤 외환죄라든지 뭐 내란죄라든지 이런 데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선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외국과의 그런 통모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사 이단을 조직하려 했다라는 게 곧바로 지금 외환죄가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단계이긴 합니다. 다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만약 이 계엄 사태 그리고 일련의 그런 상황들이 결국 내란죄 혐의가 문제가 되고 그것들이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수사 이단이라는 사실 뭐 직제도 사실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좀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계엄과 그 내란을 통해서 이런 것들 그 실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로도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사조직을 실제로 운영을 하려 했다라는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내란 혐의 등에 대해서 중요한 또 사실관계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럼 뭐 노 전 사령관 오늘 저희가 검찰로 송치됐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절차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검찰에서는 현재 이제 노 전 사령관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든가 혹은 연장을 해서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뭐 추가적인 조사를 더 실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르면 10일 안에 결국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검찰의 휴대폰을 압수를 당한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자, 검경 어떤 주도권 경쟁에서 좀 불거진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떤 정당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건지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지금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 어느 예.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은 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그런 수사 주체가 2호나 3호나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중복 수사 문제가 있고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검찰은 우선 당시에 체포조를 경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라는 입장이고 경찰은 이것은 사실 현재 수사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의 말을 더 정당화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 노 전 사령관의 그 육사 선배로 알려졌죠. 계엄 전후 수차례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진 그 김용현 전 장관 현재 뭐 조사가 거부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런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진술을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뭐 소환을 하더라도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렇게 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현 상황에서 지금 매일같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사실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현 상황에서는 조사에 응해서 진술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현상을 지켜보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변론할 내용을 재판에 가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경찰이 어떤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보면 지금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어떤 체포조를 운영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방첩사의 요청에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이제 수사관 80여 명을 비상대기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실 비상대기 시켰다라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이 이제 무엇인지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네. 혐의를 씌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시는 있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뭐 사고나 유사 상황을 대비를 해서 대기를 시킨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내란이나 이런 문제 등은 사실은 없을 것이고 지시에 따라서 대기를 시켰다라는 판단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내란에 또 동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사항으로는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기 조금 힘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수사 상황도 현재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절차부터 우선 밟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한 건지 좀 어떤 것로 좀 봐야 됩니까? 네, 저도 사실 이 말은 결국에는 내일 원래 소환 통보가 돼 있었던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전에도 과연 수사기관이 25일 출석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응할 것인가 대부분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일 출석에 대해서는 미루겠다라는 것을 조금 돌려 말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의 다음 이제 대응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이 되는데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사실 뭐 이전까지 소환에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도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그렇다면은 영장 청구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탄핵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취지의 발언이 나왔기 시간이 때문에 필요하다. 예. 네, 그렇다면은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눈앞에 닥친 탄핵 심판이 무척 중요하고 뭐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조사도 중요하지만 탄핵 심판을 우선시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석에 응하지 못했다. 또 만약 체포가 된다면 그리고 이후에 구속까지 된다면 이런 중요한 재판인 탄핵 심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또 방어 논리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공수처에서 이렇게 체포 영장을 발부할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다시 한번 재소환을 요청하거나 출석할 그 날짜를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것을 밟지 않을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뭐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하거나 서면 조사 방식도 검토할 건지에 대한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서면 조사 방식은 검토를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면 뭐 처음에는 서면 조사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소환 조사까지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장소 변경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 어떤 곳에서 수사를 할지 여부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딱히 뭐 법률로 규정을 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수사기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것은 그런 대우에 맞지 않다라는 또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수사 장소를 조금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명태균 씨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영선이를 해줘라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던 그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을 확보를 했는데 여길 보니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이름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자, 윤 대통령이 사실은 그 전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도 몰랐다라고 11월에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 이것과도 지금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녹취 파일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만약에 조사가 진행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미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이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그런 발언과는 배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런 통화 내용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런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다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남아 이제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그런 내용으로 그런 내용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넷째 주 첫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 흐름이 이어져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우량주 그룹 다우 지수까지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66.69포인트, 0.16% 상승한 42,906.95를 기록했습니다. 500대 대형주 주가지표인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 0.73% 오른 5,974.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2.29포인트, 0.98% 높은 19,764.88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루 뒤인 미국 동부시각 기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낮 1시에 조기 마감하고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휴장합니다. 반면 가상화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주 큰 폭 하락에 이어 92,000달러대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동부시각 오후 3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7% 내린 92,376.4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간 비트코인 가격이 9.5%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주간 하락세입니다.
산타마을로 불리는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에서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산타클로스가 올해도 고향 마을 리플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세계여행을 떠나며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의 언어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산타가 술록이 끄는 썰매에 올라 출발하자 메리 크리스마스로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산타 마을 체험을 위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120만 명으로 2022년보다 30%나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야쿠티아에서 5만 년 전 아기 메모드가 발견됐다고 이즈베스티아 등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야쿠티아 수도 야쿠츠크에 있는 러시아 북동 연방대학은 현지 시간 23일 5만 년 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1살짜리 암컷 새끼 메모드의 잘 보존된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기는 신장 1.2m, 길이 2m, 체중 180kg으로 측정됐습니다. 학자들은 이 메모드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빙하기에 살았던 걸로 추정되는 메모드 사체가 발견된 것 자체도 드문 일로 이번이 7번째인데요. 앞서 러시아에서 5개, 캐나다에서 1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3도로 어제만큼 추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낮 동안에도 3도 선에 머무르며 평년 기온을 다소 밑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특별한 날을 맞아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그리고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전주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곳곳에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작년과 같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에 약하게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